자, 여러분 교재 92쪽 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가가치세 이론에 추가된 내용 좀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하다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분계산의 개념 여러분 설명드렸고, 안분계산하는 방법 네 설명드렸습니다. 공급가액에 대해서 면세 비율을 계산해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분계산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일 때 다만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지만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일 때 이런 때는 제외된다. 신규 사업자도 안분계산을 배제합니다. 신규 사업자 어려우니까 신규 사업자는 그냥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는 거예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부터 안분계산을 하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맨 마지막 줄에 있었던 공통매입세 재계산이라는 게 뭐냐? 재계산은 어제 말씀드렸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재계산을 해야 된다. 재계산이라는 건 뭘까요? 계산했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과세제와 면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이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를 매입할 당시의 면세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사업자의 어떤 사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채소나 생선은 좀 줄여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면세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생선이나 채소 비율을 더 높여서 매장을 꾸며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면세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뭐 원재료라든가 어, 간단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재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감가상각자산 대표적으로 건물. 건물은 상당히 오랫동안 쓰죠. 건물은 그래서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우리 회사 면세 비율은 만약에 10%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50억짜리에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0억이면 5억인가요? 5억이었는데 5억에 10%만 불공. 그러면 5천만 원만 불공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4억 5천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세 비율이 자꾸 증가했다. 자꾸 증가한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한 것에 따라서 상각은 해줘요. 그리고 남은 거는 재계산합니다. 남은 거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재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2년간 재계산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게 재계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네, 5% 이상 차이가 나면 큰 차이가 나는 걸로 본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에서. 5% 이내에서 차이가 나면 재계산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네. 5% 이상 차이가 나면 재계산합니다. 감가상각 자산은요. 그럼 이제 감가상각 자산의 그 재계산은 아까 제가 건물은 10년,
나머지 건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은 2년을 재계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 옆에 페이지죠.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분에 설명이 나오는데 면세사업에 사용했던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자산이 기간이 지났으면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가치에 대해서만 에, 매입세 공제를 재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은 이제 재계산에 해당되는 거하고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면세 사업을 접고 전부 다 과세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할 때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는 나오질 않아요. 면세 사업을 끝내고 이제 이번부터 과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시험 문제를 뭐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면세 비율이 변동이 일어남으로써 재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기준을 우리가 이제 아, 요걸 제가 하나 실행을 했네. 여기에 있는 이 기준을 우리가 하나 알아놔야 돼요. 여기 있는 주 1에 있는 이 상각률. 예. 재계산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감가상각 자산이 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재계산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기간이 경과됐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제외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매입세 재계산에 대한 상각률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 자, 건물과 구축물이 1과세기간당 5% 상각. 그거는 재계산 안 한다 이거예요. 1년 지났으면. 아니, 1과세기간 지났으면 5% 뺀다 이거.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이 가령 100만 원이면 1과세기간 지났어요. 그러면 5%니까 100만 원의 5%는 얼마인가요? 예, 5만 원이죠. 예, 5만 원 빼고 95만 원만 가지고 변동된 면세 비율로 재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 원리가. 자, 그러면 1과세 기간이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면 12개월, 1년이죠. 그러면 1과세 기간 5%니까 1년이면 10%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물은 10년간 재계산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즉 건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은 1과세기간당 상각률이 25%. 이 두 가지 요 비율을 여러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재계산 문제를 할 때 건물은 5%, 그 다음에 건물 외에 다른 감가상각자산이면 25% 이걸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선택을 해야 될 테니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된다. 1과세기간당 상각률 공통매입세 재계산할 때 건물은 5%, 건물 외의 자산은 25%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의 자산은 2년간만 재계산 대상 기간이 된다고 그랬죠? 구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재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각률이 25%이니까 1년이면 50%, 2년이면 100%가 되잖아요. 그 2년 지나면은 재계산할 대상 금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은 건물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2년이면 끝난다. 네, 그래서 요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통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어제 제가 그 프로그램 띄워가지고 보여드렸죠. 탭을 안분, 그 옆에 정산, 그 옆에
재계산. 이 문제가 나오는데 안분과 정산이 만약에 1년에 2번 나온다면 재계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재계산은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고 안분과 정산은 재계산보다는 더 자주 나오고. 자, 부가가치세에서 TAT 2급에서 이와 같이 그 FAT 1급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부가세 신고 관련 서식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주 기본 서식만 취급을 하거든요. 기본 서식만. 근데 이제 TAT 2급은 업종을 이제 다양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제 이제 끝날 무렵에 했던 그런 통조림 회사 같은데 식당 같은 경우 그 의제 매입세 대상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FAT 1급은 의제 매입세에 대해서 전혀 한 문제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이나 정산이나 재계산도 이그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이 부가세 신고 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FAT 1급은 그런 부분은 아예 출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것인데 FAT 1급은 이제 겸용 사업자에 대한 그 부가세 신고 실무에 대한 거를 출제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메뉴가 많이 텅텅 비어 있었죠. TAT 2급의 부가세 메뉴를 여러분이 열어보면은 그 박스에 메뉴가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부가세 신고에 관련한 부속 서류를 거의 100%다 실습을 해본다. 예. 출제 범위도 그 안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AT 2급에서 부가세 부속 서류 이렇게 작성해 본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부가세 신고에 자신감이 붙어요. 이런 업종 저런 업종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요 프로그램에다 입력만 잘하면 부속 서류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속 서류가 만약에 이 전산으로 하지 않고 수기로 한다 그래도 개념과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세무서에 가가지고 종이 받아가지고 예, 계산기 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4쪽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입실 다 찍으셨나요? 네, 한 분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은 FAT 1급에 있는 내용에서 다른 내용 추가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 맨 밑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에서 여러분 그 법인은 무조건 의무 발급 대상자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모두 의무 발급은 아니고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 발급이라는 것도 요게 이제 이 8천만 원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8천만 원인 거예요. 옛날에 1억 이상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8천만 원 이상은 예, 의무 발급 대상자다. 개인 사업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전 연도니까 1년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 면세 이걸 합쳐서. 그러니까 마트로 말하면은 생선이나 채소 파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면세죠. 과세. 술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이런 거 판매한 거 전부 합쳐서 과세 면세 모든 공급가액을 합쳐서 1년에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이라서 의무 발급 대상자다 이거. 종이세금 기단서 발급하면 가산세 내야 돼요. 8천만 원.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기재사항에서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떤 건지도 알고 계시죠? FAT 1급 교재에도 요거 있었습니다. 아직 필요적 기재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안 돼 있다 하신 분은 꼭 필요적 기재사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이라는 거 있죠. 영수증. 예. 영수증 발급 대상자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예, 우리가 이제 영수증은 보통 간이과세자들이 많이 발급을 하는 증빙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 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가 있습니다. 소매점, 제과점, 숙박업, 미용실, 욕탕, 역외운송업, 입장권을 발매하는 곳,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행정사업 이런 것 등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택시나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그 밑에 또 있네요. 미용실, 욕탕 이런 서비스업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급하지 안 합니다.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제가 안 되는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소매업의 경우에는 발급을 요구, 요구하면 발급해야 돼요. 여기 지금 설명이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요구하지 아니할 때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매업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소매업하고 미용실이나 택시나 노점상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재화의 간주 공급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만은 제외가 하나 있죠.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에 본점이 있고 이천에 본점이 있고 공장이 원주에 있다. 라고 해서 원주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천 본점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반출, 즉 발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원주 공장에서 이천 본점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게 타사업장 반출이죠. 예. 이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원주 공장에서 이천의 본점이나 매장에다가 아, 제품을 보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간주 공급이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그런 때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내용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강의를 원격으로 들으셨잖아요. 충실하게 들었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같은 내용은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신고와 납부 여기에도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 환급에서도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날짜에 관한 거 하나 짚어드리면 일반 환급은 환급 신청한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30일 이내에 환급이 일어난다는 거 하고요.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기간이 지난 후에 15일 이내에 환급이 일어난다는 거. 요 두 개의 기간 좀 딱 절반이죠?
일반 환급 30일, 조기 환급 15일 만에 환급이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부분은 FAT 1급에는 예, 가산세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TAT 2급도 가산세 부분은 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서 가산세를 입력하도록 문제는 안 내요. 예. 그게 TAT 1급에서 출제를 합니다. 가산세 그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 가산세 계산해서 입력하는 거. 근데 왜 책에는 이렇게 실려 있느냐 하면은요. 이론에서 나와요. 이론에서. 부가세 이론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과산세 관련된 것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어느 걸 질문하느냐 이게 참 문제잖아요. 어느 걸 질문할지 모른다면 이걸 다 외워둬야 되는데 이 가산세율이 어떤 건 1%, 어떤 건 2%, 어떤 건 3%, 어떤 건 0.5%뭐 아주 다양한 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네,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만났던 항목, 그것을 찍어드리면 그 계산세율은 꼭 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산세 첫 번째,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에요. 이 미등록, 허위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과세 사업을 개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가 새 사업장을 개시했을 때는 예,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등록을 안 했으면 기간이 넘었으면 미등록. 예.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명의를 본인 명의로 안 하고 친구 명의로 가짜로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은 허위 등록이라고. 그래서 미등록 공급가액이 1%, 허위 등록 공급가액이 1%입니다. 예. 바로 잡고 이제 또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인데 맨 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과거에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출제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1%, 지연발급 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는 2배, 1% 2배니까 2%.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의 1%, 2%입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한번 지연발급이라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공급 전이라도 발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길게 봐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돼요. 그 외에 기간은 없습니다. 예. 공급일에 발급하거나 아니면 공급 전이라도 발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로 발급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연 발급은 뭐냐? 지연 발급은 바로 발급 시기가 지난 후라고 했는데 이 발급 시기가 지난 후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이 말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 되냐면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에 공급일이 속하는 시기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은 지연 발급으로 온다. 자, 그러면 미발급은 뭐냐? 그 밑에 바로 지연 발급 시기를 놓치면 그때부터는 미발급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다. 그러면 미발급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 1%, 2%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또 보시면 부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부실기재예요. 1%.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다. 발급한 사람,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 모두 3%.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그냥 발급한 거예요. 예.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종이로만. 거래를 안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서로 주고받은 거. 예. 그냥 실제 거래를 안 했는데 서류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만드는 거. 이게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 네.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이것도 2%. 발급한 자, 수취한 자 양쪽으로 다 2%씩이고요.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한 자, 과다 기재한 금액에 각각 2%씩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는 이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입니다. 예.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또 합계표라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지연해서 제출하면은 이와 같이 0.5%, 지연이면은 0.3%의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역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거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밑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 부분도 불성실하게, 여기서 불성실은 미제출, 부실기재 이런 것이 됩니다. 0.5%의 가산세가 적용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위에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종이, 전자 다 해당되는 거고 여기 5번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를 제외한 전자세금계산서만 관련된 그 가산세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불성실이라는 가산세가 있는데 0.3은 지연 전송, 0.5는 미전송 가산세입니다. 여기가 지연 전송, 그 밑에가 미전송 가산세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는요. 거래처에다가만 발급하면 안 되죠. 거래처에게 발급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발급 명세 전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존 프로그램의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문제를 할 때 꼭 메뉴 하나 더 들어가서 또 한 번 전송했잖아요. 두 번째 들어가는 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들어갔었죠. 그게 뭐냐 하면은 국세청 전송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법률에서 당연히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만 발급을 하면 모아서 전송을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교육 목적상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송을 해라 하는 걸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메뉴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기산서를 거래처에게 발급을 했으면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연전송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전송했다. 그러면 전송기한이 경과된 후라는 건 언제예요?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날이 지났을 때를 말하죠. 여기서 발급은 거래처에 발급한 걸로. 발급 다음 날까지는 전송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연 전송인데 언제까지 지금은 전송해야 지연이냐면은 아까 세금기산서 발급의 시기하고 똑같아요. 확정신고 기한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일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 그 밑에는 미전송이죠? 네, 미전송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미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송에 관한 의무를 못하면은 지연전송 0.3% 공급가에게 미전송 0.5% 0.3, 0.5. 저 앞에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미발급 2%였죠. 자, 전자세금기산서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게 바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요 숫자. 예, 그래서 한 4개 정도 가산세율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세금기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 세금기산서를 발급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이 종이 세금기산서를 발급했거나 또 개인 사업자인데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인데 전자로 발급 안 하고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했다 하면은 1% 공급가액이 1% 가산세가 해당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관련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세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했는데 누락시 했을 때 과소신고.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은요. 늦게 하게 되면은 어, 납부도 늦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어, 또 가산세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납부지연 가산세, 예, 신고 관련해서 이런 가산세가 있고 또 기타 가산세로서 신용카드 매출점표와 관련된 이런 가산세들이 있습니다. 또 현금 매출 명세서 관련된 이런 가산세도 있습니다. 네. 자, 가산세가 굉장히 항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어, 몇 가지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만 암기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보시면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여러분 아시죠? 간이과세자도 우리 FAT 1급 교재에 이와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간이과세자의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1억 400만. 1억 400만. 옛날에는 그 4,800만 원, 몇 년 전만 해도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였어요. 어. 지금 뭐 한 1억 원 정도 더 늘어났죠. 이 간이과세자의 대상 범위를 넓혀주면은 이 과세 부담이 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 부담이.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납부세 계산 방법이
일반 과세자보다는 간이 과세자의 계산 방법이 납부세액이 좀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은 최근에 많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 간이과세자 범위를 높여놔 가지고 어, 부가가치세 세부담은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자,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범위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 적용 배제. 자, 1억 4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 업종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배제 업종이 있어요. 광업, 제조업.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 뭐 동네에 있는 떡집이라든가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건 제외입니다. 예, 내가 이제 어떤 공장 규모를 갖춘 이런 제조업을 말하는 거고요.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 사업자, 부동산 임대,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서비스업이죠.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업종 또 건설업 같은 거 여러분이 딱 들어도 이런 업종은 간이과세 없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에, 간이과세에 대해서 또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업종이 그 주 1에 나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하고요. 과세 유흥장소 사업자는 옛날 기준을 적용합니다. 까다롭게 적용하려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예상될 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 장소가 아닌 사업자는 이 위에 있는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가 그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데 맨 여기 주 1에 있는 거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 사업은요. 유흥 사업은 아주 옛날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공급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경우만 간이과세자 적용이 된다. 예, 납부세 계산하는 구조를 보세요. 우리 일반 과세자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납부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과세 표준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를 해줘요. 이 곱하기 10%는 부가가치세 세율인데, 그러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누가 정하느냐? 정부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부가가치율 하면은 이익률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익률. 업종별로 건설업은 40%, 서비스업은 뭐 30%, 예를 들면 이렇게 도소매업은 뭐 10%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정부가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이 뭐냐면 판매 금액이에요. 여기서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예요. 일반 간이 과세자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한 매출액.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매업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한 금액에다가 우리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다시 10%. 그래서 이익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공식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 표에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업 가장 이제 일반적인 업종이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혼자 자그만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소매업이라 그러잖아요. 소매업
15%. 예. 제조업이나 농업 20%, 숙박업은 25%, 건설업은 30%, 금융 기타 전문 기술 서비스업은 40%,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간이것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입세금 기산서 수취분의 세액공제는 그 매입세금 기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에도 적용을 받는다. 간이과세자의 애정부가 납부.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애정부가는 6월 달에 해가지고 7월 달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장사를 한 거에 대한 아, 세금을 관할 세무서가 애정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전기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신고한 내역을 보고 6개월치 세금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해서 고지를 하면은 세무서 그래서 온 고지서를 보고 은행에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애정부가 납부는 고지에 의해서 납부만 하면 된다는 거죠. 6개월치.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핵심이 이런 내용인데 어, 그 직전 과세 기간의 실적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그 고지를 하는 건데 직전 과세 기간의 매출액보다 이번 과세 기간이 3분의 1에 미달한다. 라고 하면은 내야 될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나 3분의 1. 예. 직전 과세 기간에 3분의 1 수준밖에 장사를 못했어요. 3분의 1에 미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지서는 어떻게 해요? 작년의 실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고지서가 올 테니까 예정 때 현금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이럴 때는 신고해 가지고 3분의 1 이달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이거죠. 뭐 돈이 여유가 좀 있으면 그냥 일단 내고 귀찮으니까 고지서 온 대로 내고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돌려받으면 되긴 되는데 그것도 세금 낼 어떤 현금 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전혀 현금 사정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야 될 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신고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신고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간이과세자의 확정 신고는 다음해 25일 날 매년 다음해 1월 25일 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그 다음에 25일이 됩니다. 1월 달에. 그다음 표가 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비교 표가 있는데 아까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세액 공제에 간이과세자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세금 계산서 수취에 대한 어, 간이과세자의 세금 공제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공급 대가의 0.5%. 그러니까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공급 대가라는 건 거기 합계 금액이죠. 합계 금액의 0.5%만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해주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그 구조, 계산이 달라요. 여기 납부세액 구조를 보면은 아까 나왔지만 공급대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옆에 일반 과세자처럼 공급가액 곱하기 10%가 뭐예요? 이게 매출세액이지 않습니까?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더 작게 나온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의 구조 차이점, 그 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 의무 면제가 또 적용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어요. 일반 과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5천 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단위과세자의 경우는 면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당해 과세 기간의 공급대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 면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매상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없어요.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관할 세무서에서 이 간이과세자가 납부 면제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미납부, 지연납부라든가 미납부 이거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고는 합니다. 신고는 하되 세금을 내지 않아요. 계산하면 돈이 나와요. 얼마?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납부세액이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납부와 의무가 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게는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일반 과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에 추가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중요하다 싶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법문에 대한 이론은 사실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소득세 이론 제3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10차시로 되어 있는 원격 강의, 바로 여기 107페이지부터 원격 강의로 쭉 설명드린 내용이 10차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해야 됩니다. 133페이지까지. 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가능한 한 소득세 이론까지 좀 다 들어주시고요. 어,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진도를 좀 나가주시기 바래요. 이제 이론이 다 끝나고 실무로 넘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소득세 이론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금의 구조가 부가가치세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복잡하고 예, 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네, 잘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제4장은 원가 계산 이론이죠. 원가 계산 이론이 한 4,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가 계산은 우리 FAT나 TAT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원가 계산 이론을 뭐 이 정도 알아가지고는 뭐 별로 그렇게 실무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원가 계산에서는 뭐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계산서, 명세서를 이렇게 보면은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원가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조원가 명세서의 그 구조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실무 수행에서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 이 양식으로 된 여러분 교재 145페이지에 있는 145페이지에 있는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우리가 조회해 가지고 여기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맨 끝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가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가게 돼요. 이것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예, 그것을 제가 한번 실무회 때 체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AT 시험에서 이론이나 실무 수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의 법문 내용은 끝났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가야 돼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유형별 연습 문제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형별 연습 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339페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네, 여기 있는 걸 다 풀면은 또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서 하나 정도만 풀거나, 넘어가다가 이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에 대한 문제, 가능한 한 그런 문제만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별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좀 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